오늘은 조선시대 왕실의 충격적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며느리의 동성애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에게는 순빈 봉씨라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사실 문종에게는 이전에 휘빈 김씨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무심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 온갖 사수를 부리다 발각되어 퇴출되었죠. 이를 계기로 세종은 용모가 빼어난 여성을 고르게 되었고 그렇게 선택된 이가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순빈 봉씨와 문종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이에 세종은 걱정되어 문종에게 3명의 승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빈 봉씨는 시기와 질투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세자의 후궁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특히 권승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여 국내에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도 했죠. 그리고 그녀는 거짓 임신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했다가 한 달 후 유산했다며 단단한 물건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합니다. 또한 순빈 봉씨는 궁녀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시녀들의 변소에 있는 틈으로 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엿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술을 즐기다 취해서 궁녀에게 엎혀들을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친정에서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시기도 했죠. 그녀는 궁녀들을 구타하는 등 폐악질을 일삼았고 한 번은 궁녀를 때려 죽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내의 물건이나 음식을 몰래 친정으로 보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계속했죠. 어느 날 궁 안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자빈이 궁녀 소쌍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었죠. 이 소문은 결국 세자와 소원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직접 소쌍에게 물어보았고 소쌍은 이를 시인했었는데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세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소원왕후가 소쌍을 직접 신문했고 소쌍은 세자빈과의 관계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세자빈이 강요하여 반쯤 옷을 벗고 들어갔으며 세자빈이 나머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리에 눕히고는 뜨밤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죠. 결국 세종대왕 또한 이 사실을 듣고 경악했고 직접 세자빈을 불러 물었습니다. 순빈 봉씨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했는데요. 궁녀들끼리는 이런 일이 빈번히 있으며 자신이 사내를 은밀히 침전에 불러들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세종은 이미 순빈 봉씨의 여러 비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를 패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빈 봉씨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에서 쫓겨났고 소쌍은 극형에 처해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세종은 이 사건을 신하들에게 해명해야 했고 이는 그에게 큰 치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동성애 스캔들은 세종에게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해명한 후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세자의 딸 경혜공주를 낳은 승희 권씨가 새로운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죠. 그렇게 세종대왕 며느리의 충격적인 스캔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왕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그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간통녀라는 오명을 쓴 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감동입니다. 흔히 조선의 대표적인 간통녀로 알려진 어우동보다 무려 53년이나 앞서 살았던 그녀는 어떤 이들에겐 원조 간통녀로 또 다른 이들에겐 시대의 비극적 희생양으로 기억되고 있죠. 유감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조선시대 스캔들로 볼 수만은 없는데 지금부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감동은 건교한 성부사를 지낸 유구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 자란 그녀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나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평강영감이었던 최준기와 혼례를 올리면서 평탄한 삶을 살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했는데요. 어느 날 병을 얻어 요양을 위해 길을 떠난 유감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김여달이라는 인물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유감동은 명백한 피해자였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진짜 어이없게도 그 당시에는 가해자인 김여달보다 오히려 피해자인 유감동을 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절을 잃은 사대부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친정집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한순간의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유감동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지만 결국 다른 길을 택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김여달을 찾아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급기야 스스로를 기생이라 칭하며 사회적 지위를 낮추었죠. 이는 그녀가 겪은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유감동의 행적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녀는 수많은 고위 관리들과 양반들을 상대로 관계를 맺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의정 정탁, 그의 조카 정용은 심지어 전 남편의 매형까지 그녀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죠. 심지어 개국 공신의 아들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결국 사원부가 나서서 유감동을 잡아들이게 되었고 이 소식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는 사원부에 유감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인물만 40여 명에 달했고 실제로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죠. 그런데 유감동 사건에 대한 처벌이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 남성들의 처벌보다는 간통한 여인 유감동의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죠. 결과적으로 40여 명의 관련 남성들 중 20명만이 곤장이나 유배 파면 등의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감동에 대해서는 남편을 배반한 죄, 거짓으로 기생이라 일컬으며 사욕을 방자하게 행사한 죄, 음란한 행위로 인륜을 문란케 한 죄 등이 거론되었죠. 사원부에서는 극형에 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세종은 남녀 사이의 정욕을 어찌 한낱법령으로만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극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감동은 곤장을 맞고 변방의 관비로 보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유구수와 가족들 역시 끌려와 곤장을 맞고 유구수는 파직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감동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유감동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과연 그녀는 범죄자였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조선시대의 모습은 화려한 궁궐과 양반들의 생활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야 했던 노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비는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천민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비가 아주 드문 존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비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인구의 절반이 노비였던 적도 있었죠. 대략 1000만 명의 조선 인구 중 300만 명 이상이 노비였다는 사실은 충격과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비로 살아야 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노비종모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였다면 아버지가 누구든 간에 자식은 노비가 되면서 그렇게 대를 이어 기하급수적으로 노비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현대와 같은 고용 계약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양반들은 노비 제도를 통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죠. 노비들은 하루 종일 극심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그들은 주인 집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고 때로는 농사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해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죠. 노비는 법적으로도 대놓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비가 평민이나 양반을 해하면 극형에 처해졌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가볍거나 아예 없었죠. 옷차림과 외모에서도 노비는 평민과 구별되어야 했는데요. 그들은 제대로 된 성씨도 가질 수 없었고 이름만으로 불렸죠. 노비 중에서도 여노비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그녀들은 낮에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주인에게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여노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도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청에 소속된 관비들 중에는 관리들의 시중을 들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들도 있었죠. 또한 일부 관비들은 주막이나 기생집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여노비들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조선왕조실록에는 노비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성종시대의 유효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여종 효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죠. 유효손은 효양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그녀가 거부할 때마다 심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유효손은 효양을 며칠씩 굶기고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죠.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만 놀랍게도 유효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 외에도 많은 노비들이 일상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는데요. 그들의 생명과 안전은 주인의 변덕에 달려 있었고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노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조정에서도 노비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세금을 걷고 군역을 지울 대상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점차 노비의 수를 줄이고 평민의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비들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과 군사적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노비제도도 법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주인들 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비제도의 흔적은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비와 비슷한 형태의 착취가 있었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의 조상이었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빼앗긴 채 살아야 했죠. 지금까지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